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예상보다 큰 표차로 패배한 국민의힘.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견광부회하지 않고 민심의 해초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패배를 딛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궐선거인데도 무려 17%포인트라는 큰 표차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온 걸까? 왜 이렇게 크게 졌을까? 조선일보 오면 분석 기사 함께 보시죠. 자, 등 돌린 중산층, 윤이 7%포인트 이겼던 마곡에서 16%포인트나 졌다는 겁니다. 마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가양 일동인데 여기가 이제 흔히 마곡, 여기가 신도시예요. 옛날에는 공항, 김포공항 근처에 높게 건물을 못 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되고 이러면서 여기에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 많이 살고 이 신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동안 사실 야당보다는 지금의 여권이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졌다. 여기 주로 이제 젊은 층들 많이 있거든요. 젊은 층한테 진 것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등을 돌린 것 아니냐. 이런 따가운 분석.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저희가 참 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기본적으로 지난 1년 반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뭔가 잘 살 수 있도록, 좀 편히 살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달라. 그런 희망을 갖고 새 대통령 선거에 임했을 겁니다. 그 결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 그 기대를 갖고 계셨던 분들, 그래서 그 1년 반을 지켜봐왔던 분들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국정 운영이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아무리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라 하지만 서울 전체 또 국민의 민심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7% 이기던 곳이 16%포인트 졌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총선에 대비해서 당이 더 빠른 그리고 더 크게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좀 변하는 걸까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장관 후보자를 두고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저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가짜 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 플러스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 스태핑은 중단합니다.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갑시다. 후보자 앉으세요. 어딜 도망가요? 앉으세요. 바로 저 장면. 갑시다 하니까 나도 가는 건가? 해서 김행 후보자가 자리를 떴어요. 저게 이제 논란이 됐고 저 논란 때문에 사실 이른바 주식 파킹 이건 좀 내용도 어렵고 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의 하나입니다.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근데 갑자기 갑시다 하니까 후보자도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좀 됐는데 결국 사퇴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김행 후보자가 원래는 당초에 이제 낙마 여론에도 물러날 이유가 나는 없다 이러면서 악의적 왜곡에도 스스로 맞서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김 후보의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분출했다고 합니다. 예. 또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것은
것은 당에도 여파가 클 거라는 거죠. 이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 공식 의견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했고요.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는 모양으로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김 후보자 본인도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선당 후사 정신을 강조했는데 이 배경에 당의 뜻을 수용하고 희생하는 모양새를 취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사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보선 승리의 기세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여 공세의 고삐, 그 타깃, 이제 바로 한동훈 장관을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동훈 장관은 이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가롭게 공연 보러 다닐 처지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보면 한동훈 장관께서 분위기 파악을 잘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부분은 민주당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인사검증은 실패죠. 인사검증관리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졌는데 원래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정보를 다 취합하지만은 사실상 그 인사검증을 하는 그런 기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자기는 그냥 취합해가 보내기만 하고 판단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한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의중이 인사에 적용되지 않을 리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신원식이나 김행이나 이런 문제성 많은 이런 장관들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추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센 비판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1순위는 한동훈 장관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과거에도 민정수석이 있었고 물론 민정수석이 없으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없었던 장관 후보자가 있었느냐? 그럼 그때마다 다 책임졌느냐? 역풍무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을 가지고 인사 업무를 실패했으니까 사퇴하라는 얘기인데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을 지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실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취합해서 대통령실에 넘기는 임무를 하는 분들의 수장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거예요. 지명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여러 자료를 보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중대한 흠결이 있는데 그거를 취합하지 못해서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면은 그런 지적이 타당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한동훈 장관을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될 경우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업무가 중지될 뿐더러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설령 정치적 행보를 하고 싶어서 뭐 총선에 출마하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는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자, 근데 어찌됐든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첫 타겟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당 일각에서는 이거 보궐선거 하나 이긴 것 같고 승리에 도취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받은 거 외에 잘한 게 뭐가 있나? 저기에다가 일단은 먼저 대걸레로 때려준 거지 우리가 잘해가지고 안 때린 게 아니에요. 대걸레로 때렸는데 요번에도 말 안 들으면 이제 다음번엔 쇠몽둥이로 때릴 수가 있겠죠. 승리했을 때 오히려 더 잘해야 되거든요. 네.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부와 싸울 게 아니라 외부와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어찌됐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고 또 이렇게 총선은 아닙니다만 보궐선거나마 뭐 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에 판을 키워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친명체제는 강화될 것 같다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승한 그 자체도 뭐 기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반가운 것은 뭐냐면 그 선거 승리 직후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안의 작은 차이, 억울하고 부족하더라도 다 감싸 안고 저 거대한 장벽을 함께 넘자, 이 말씀 하셨는데 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고맙거든요. 이 말이 마치 비명계를 위로해주고 보듬는 목소리로 들리셨던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취한 승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저런 목소리가 또 다양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다 당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다양한 목소리 또는 작은 차이를 다 감싸 안고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총단결해야 된다는 뭐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비명계 입장에서는 뭐 남의 당 얘기입니다만 에이 저렇게 뭐 가자고 해놓고 막상 공천 줄 때는 나 안 주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지금부터 해요. 왜냐하면 친명계 그 젊은 정치 신인들이 벌써부터 자기 지역구에 와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역과 상당히 많고 이재명 대표는 뭐 공식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예를 들어 당의 2인자라고 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 도움 안 되는 사람 공천 안 준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상값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상값 언제든지 받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외상값이 뭐겠어요? 비명계는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당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바쁠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복귀를 하고 당 주류와 비주류, 비명, 친명 요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이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메시지를 낼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당장은 뭐 당 내용을 수습하는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근데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대로 경선을 일단 현역 의원이 이제 있는 자리에 경선을 붙여버린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봐야 한다라는 해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아예 그렇게 노골적으로 지금 친명 대 비명이 붙는 지역구에 노골적으로 학살적인 공천을 할 수는 없을 거다. 오히려 이 대표가 손발이 묶여서 표적 공천은 못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그러니까 공천은 전략 공천 같은 건 하진 않더라도 친명을 노골적으로 띄워주진 않더라도 경선을 붙여버리거나 뭐 예를 들어 페널티 현역 의원이나 뭐 3선 이상한테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그 혁신안을 일부 수용하는 안으로 이제 입장을 내기 시작하게 된다면 물론 겉허울은 이제 시스템 공천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여지겠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아마 혁신안도 반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잡음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의원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